세계 석유 시장의 절반을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단 1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사막 한가운데서 가난에 허덕이던 유목민 부족 연합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을 보유하고 미국과 중국조차 이 나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래바람만 불던 불모지에서 글로벌 금융제국으로 변신한 사우디아라비아, 그 충격적인 역사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1902년 쿠웨이트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26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압두라지즈 이븐 사우드. 그의 가문은 라시드 가문에 의해 권력을 빼앗기고 쫓겨난 상태였는데 이 젊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수십 명의 전사들만 이끌고 리야드의 마스막 요새를 기습 공격했고 놀랍게도 성공했거든요. 하지만 당시 서방 열강들에게 이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중동 사막 어딘가에서 부족장 하나가 영토를 되찾은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압두라지즈의 야망은 리야드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겠다는 거대한 꿈을 품고 있었는데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압두라지즈 알 술레이만이라는 재정 고문이었습니다. 술레이만은 지역 상인들과 부족장들에게서 자금을 끌어모았고 이 돈으로 압두라지즈는 동맹을 맺고 충성을 사들였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부족의 충성심이란 결국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었거든요. 외교와 전략적 결혼, 그리고 군사력을 총동원한 압두라지즈는 1921년 숙적 라시드 가문을 완전히 꺾었고 이어서 성지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히자즈 지역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 9월 23일 마침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건국을 선포하면서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광활한 사막을 통일한 대단한 업적이었지만 문제는 이 신생 왕국에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알래스카보다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됐지만 수도 리야드는 100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왕국의 재정은 바닥을 기고 있었고 교역과 농업만으로는 국가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시기에 운명을 바꿀 발견이 시작됩니다. 미국 최대 석유 회사인 스탠다드 오일 오브 캘리포니아가 아라비아 반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당시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이라크와 이란, 쿠웨이트에서만 석유가 나온다고 생각했고 아라비아 반도는 별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프레드 데이비스라는 지질학자는 달랐습니다. 데이비스와 그의 팀은 1931년 바레인에 도착했는데 이 작은 섬나라에서도 수많은 탐사대가 실패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간의 고된 작업 끝에 1932년 6월 2000피트 깊이에서 마침내 석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벨두칸 유유정 1호, 이 지역 최초의 상업적 유정이 탄생한 순간이었고 스탠다드 오일은 바로 옆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석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즉시 사우디 정부와 협상에 들어갔고 자회사인 캘리포니아 아라비안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통해 탐사권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에서 석유를 찾는 건 바레인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혹독한 사막 환경과 물류 문제로 5년이나 고생했거든요. 전환점이 된 건 1938년 3월 단맛 7호 유정이었습니다. 번영의 우물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유정에서 드디어 상업적 규모의 석유가 쏟아져 나왔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 이 회사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데 바로 아람코였습니다. 아라비안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의 줄임말이죠.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아람코의 석유 생산은 멈추지 않았고 미국의 산업 기술력이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석유로 벌어들인 돈은 상상을 초월했고 압두라지즈 왕은 베크텔 같은 미국 건설 회사들을 불러들여 도로와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위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솟아올랐고
황무지가 상업과 혁신의 중심지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눈부신 번영 뒤에는 걱정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1946년부터 사우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제2 라이브스 차일즈는 왕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는데 어느 날 아람코 대표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람코가 사우디 정부에 600만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해줬다는 거였죠. 워싱턴에 보고하자 더 심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왕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아라비아의 부족장에게는 재정적으로 부족민들을 돌보는 게 권위를 유지하는 핵심이었거든요. 선물과 현금을 뿌려야 충성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이대로 가면 왕국이 파산하고 사회 불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미국인들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압두라지즈 왕이 아람코를 국유화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선 겁니다. 1950년 12월 28일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죠. 왕에게는 부족 연합을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아람코로서는 사우디의 정치적 불안정이 곧 주주들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협상 끝에 타결된 건 50대 50 이익 분배 협정이었습니다. 아람코 설립 이래 회사가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갔는데 이제 절반을 사우디에 주기로 한 겁니다. 미국 정부도 이 거래를 승인했고 아람코가 사우디에 지불하는 금액을 외국 세금 공제로 인정해줬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손해가 있었지만 중요한 산유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거죠. 흥미로운 건 사우디 측이 미국인들의 선입견을 역으로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술레이만과 그의 참모들은 미국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서 시간을 벌었고 적절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하는 걸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1950년 사우디는 아람코로부터 1억 1천만 달러를 받았는데 재무장관 술레이만은 다음 해 지급분까지 미리 달라고 요구했거든요. 이때 왕은 나이가 들어 업무를 왕세자 사우드에게 넘기기 시작했는데 이 사우드라는 인물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유약한 지도자였고 호화로운 궁전과 지품에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아람코는 왕실의 무분별한 지출이 회사 운영에 해를 끼칠까봐 걱정이 됐고 결국 미국 수출입은행에서 수억 달러의 대출을 주선해줬습니다. 1953년 78세의 압두아지즈 왕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했으며 젊은 시절 부상으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관절염까지 앓던 왕은 점점 국정에서 손을 떼고 궁에서 커피를 마시며 옛 추억에 잠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후계 구도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장남 사우드를 왕세자로 지명해뒀지만 유력 종교 지도자들과 일부 왕족들은 확실히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차남 파이살이라는 변수가 있었거든요. 파이살은 형보다 훨씬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아버지의 명으로 해외 순방을 다니며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1953년 11월 9일 압둘 아지즈 왕이 서거했을 때 왕세자 사우드는 제다에 있었고 타이프까지 돌아오기 전에 왕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짧은 권력 공백은 파이살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왕위를 선언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파이살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 사우드가 돌아오자 아버지의 반지를 건네며 충성을 맹세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본 궁정 전체가 사우드에게 충성을 서약했고 사우드가 새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파이살은 기회를 놓쳤고 곧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사우드 왕이 즉위한 후 사우디의 경제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거든요. 1958년 초 왕국은 심각한 재정 위기 직전에 놓였습니다. 나라는 빚더미에 앉았고 사우드 왕은 새 정부 건물을 짓겠다며 화폐를 마구 찍어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고 정치적 위기까지 터졌습니다. 파이살은 형을 밀어내는 것에 내적 갈등을 느꼈지만 왕가와 왕국의 생존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동생 왕자들의 지지를 확보한 파이살은 1958년 초 무열 궁정 쿠데타로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국고를 확인한 파이살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고가 거의 비어 있었거든요. 파이살은 재무장관을 해임하고 직접 그 자리를 맡았으며 즉시 긴축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올리는 조치였죠. 이런 정책이 인기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단기적 고통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핵심 조치 중 하나는 아람코와의 이익 분배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왕자들과 부족장들의 몫이 줄어든다는 의미였습니다. 권력 없는 사우드 왕은 이걸 복귀의 기회로 봤습니다. 1961년 파이살이 정부 예산안을 만들어 왕의 승인을 요청했을 때 이건 원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돈을 원하는 왕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사우드 왕이 예산안 승인을 거부해버렸습니다. 파이살에게 이건 최고 수준의 배신이었고 항의의 표시로 재무장관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사우드 왕이 다시 전권을 쥐게 됐지만 파이살은 자신의 정책이 왕국의 완전한 붕괴를 막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가 오면 더 단호하게 행동하리라 마음먹었죠. 사우드 왕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결국 건강을 망가뜨렸습니다. 1961년 말 그는 미국 보스턴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유럽에도 머물렀습니다. 이 긴 해외 체류는 파이살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형이 없는 동안 파이살은 사우드의 측근인 재무장관 탈라를 해임했고 다른 동맹 세력들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1963년이 되자 파이살의 영향력은 압도적으로 커졌고 사우드 왕의 통치력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결국 파이살은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우드 왕과 파이살 왕세자 사이에 오랜 권력 다툼이 끝났고 파이살이 완전한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파이살은 형을 해외로 추방해서 다시는 권력을 되찾지 못하게 했고 이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 인재가 필요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발견으로 완전히 변모한 상태였습니다. 아람코가 가져다준 부는 전례 없는 규모였고 상당 부분이 인프라 건설과 국가 현대화에 투입됐습니다. 파이살 왕에게는 유능하고 현명한 재무장관이 필요했고 그 자리에 오른 인물이 바로 자키 야마니였습니다. 야마니는 이슬람 법학자 가문 출신으로 뉴욕 대학교와 하버드 법대에서 학위를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아람코의 아라비아 업무 담당 부서는 그를 상당한 법률 배경과 행정 경험을 갖춘 31세의 인품 좋은 젊은 변호사라고 평가했죠. 제다에서 유능한 변호사로 명성을 쌓았고 신문 칼럼니스트로도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파이살은 야마니가 쓴 글을 매우 주의 깊게 읽고 있었습니다. 야마니는 온건하고 친화력 있는 사람이었고 대립보다는 천천히 상대를 설득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람코 경영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야마니에게 재무장관 직책은 엄청난 책임과 기대를 의미했고 파이살 왕의 야망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번영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아람코였고 국가의 미래를 확보하려면 아람코에 대한 통제권을 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순순히 소유권을 넘길 리 없었죠. 장기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야마니는 1968년 베이루트 회의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비전을 공개했는데 사우디가 아람코 지분 5%를 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걸 아랍 민족주의가 아닌 아람코 주주들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마니와 파이살 왕의 인내심은 대단했습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기다리면서 점진적으로 아람코 장악 계획을 실행해 나갔거든요. 이후 몇 년간 야마니는 능숙하게 협상을 이끌어 아람코 지분을 조금씩 사들였고 1972년까지 사우디는 누적 25%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파이살 왕에게 이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1973년 10월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 사이에 오키푸르 전쟁이 터졌고
아랍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보복으로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석유 수출을 대폭 줄이자 유가가 하룻밤 사이에 4배로 뛰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유소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던 사우디도 금수 조치에 동참해서 생산량을 대폭 삭감했고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당시 사우디는 아람코 지분 50%를 넘게 보유하지 않았지만 석유 수출량은 국가 주권으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이 권한을 활용해서 아람코가 생산 감축과 가격 인상에 따르도록 만들었죠. 금수 조치 기간 동안 급등한 유가는 사우디에 엄청난 재정적 이익을 안겨줬고 석유 산업에 대한 왕국의 통제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새로운 영향력을 지렛대로 삼아 야마니는 마침내 미국 소유주들을 설득해서 더 많은 지분을 사우디에 팔게 만들었습니다. 1974년 말 사우디는 아람코 지분 70%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장악했습니다. 야마니에게 이건 경력의 정점이었고 파이살 왕의 지도 아래 아람코가 계속해서 국가 번영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파이살 왕에게 아람코를 소유한다는 건 아버지가 상상도 못했던 글로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세계 석유 생산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게 되면서 사우디는 세계 무대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 중 하나로 부상했거든요. 하지만 파이살 왕은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975년 3월의 따뜻한 날, 리야드 왕궁에서는 시민들과 귀빈들이 파이살 왕을 아련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사우디를 현대화하고 지혜롭게 이끈 존경받는 군주였죠. 그날 군중 속에 왕의 조카 파이살 빈 무사이드 왕자가 있었는데 평범한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왕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의 친밀한 순간이 지나고 왕자가 더 가까이 다가서더니 갑자기 권총을 꺼내 2발을 쐈습니다. 총알이 왕의 머리에 박혔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중상을 입은 왕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암살의 배경에는 1966년 시위 도중 사우디 보안군에 의해 사망한 암살범의 칼레드 빈 무사이드 왕자의 죽음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암살범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생각했죠. 충격에 빠진 왕실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고 파이살 빈 무사이드 왕자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후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파이살 왕의 죽음은 사우디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국가 현대화와 글로벌 영향력 강화의 핵심 인물이었거든요. 온 나라가 쓰러진 왕을 깊이 애도했고 그의 유산은 아랍과 이슬람 세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1975년 암살 이후 이복 동생인 칼레드 빈 압두라지즈 알사우드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는 형의 유지를 받들어 국가 현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야마니에게 파이살 왕의 죽음은 아람코 완전 인수 계획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마니 자신의 여정도 곧 어두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1975년 12월 21일 악명 높은 베네수엘라 혁명가 카를로스 자칼이 이끄는 6명의 테러리스트가 비엔나 OPEC 본부 회의장을 급습했습니다. 무장한 이들은 야마니와 이란 석유 장관 잠셰드 아무제가르를 포함한 80명을 인질로 잡았고 이틀간의 긴박한 협상 끝에 인질들을 알제리로 이송했습니다. 야마니는 암살 위협에 계속 시달렸지만 결국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경험은 야마니에게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독실한 무슬림인 그는 알라가 자신을 목적이 있어서 살려줬다고 믿었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파이살 왕의 비전을 완수하겠다는 결의가 굳어졌습니다. 아람코 인수를 완료하고 사우디를 세계 최강국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1976년 야마니는 마침내 아람코 측을 설득해서 나머지 지분 전부를 매각하게 했는데 가격은 무려 20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관측통들은 미국 주주들이 왜 기꺼이 지분을 팔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유는 간단했는데 한동안이라도 사우디 석유에 대한 접근권을
협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면 사우디 소유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1970년대 여러 차례의 지분 매입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게 바로 이들 회사들에 대한 석유 공급 계약 보장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왜 그토록 기꺼이 팔았을까요? 단순합니다. 가격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이 성과는 대부분 야마니의 인내와 은근한 압박 전략 덕분이었고 1980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서 아람코는 완전히 사우디 소유가 됐습니다. 사우디의 아람코 완전 소유는 지정학적 영향력과 경제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회사를 통제하게 되면서 OPEC를 주도하고 글로벌 석유 시장을 안정시키며 에너지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아람코 수익의 100%를 확보하게 되면서 국가 인프라와 현대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왕국이 미국인들만큼 회사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있었습니다. 석유 회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지 못하면 아람코는 수익 감소와 국제 파트너십 악화에 직면할 수 있었고, 그러면 사우디의 글로벌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었거든요. 인수 당시 미국인 프랭크 융거스가 CEO로 남아 있었고, 사우디 정부는 적합한 사우디 후보를 찾을 때까지 그를 유임시켜서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했습니다. 사우디 정부의 큰 강점 중 하나는 인내심이었습니다. 회사를 인수한 후에도 직원들을 사우디 시민으로 서둘러 교체하지 않았고, 자격을 갖춘 사우디 시민을 찾는 동안 미국인 CEO가 직무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1988년 그 인물이 바로 알리 알라임이었죠. 아람코를 위대하게 이끌 운명의 사람은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1935년 사우디에서 태어난 알라이미는 1947년에 12살의 나이로 아람코에서 사환으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는 꾸준히 승진하면서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해 리하이 대학교에서 지질학 학위를,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알라이미는 아람코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최초의 사우디인 중 한 명이었고, 수석 부사장을 거쳐 첫 번째 사우디인 CEO로 선임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새 CEO로서 알라이미는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우디의 석유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집중했고, 사우디를 석유의 왕으로 자리매김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계획의 중요한 단계인 아람코의 완전한 사우디화를 실행하기 시작했는데, 현지 인재를 양성하고 사우디 직원과 임원의 수를 꾸준히 늘려나갔습니다. 1990년대 내내 아람코의 힘과 영향력은 커졌고, 사우디는 글로벌 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알라이미도 사우디도 뒤에서 조용히 진행되던 혁명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혁명이 그들의 지배력에 전례 없는 도전을 가져올 터였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국 땅속 깊은 곳에는 광대하지만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셰일 오일과 가스였는데, 조밀한 암석층에 갇혀 있어서 수십 년간 추출하기에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선구적인 엔지니어와 지질학자들은 이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의 끈기가 글로벌 에너지 지형을 재편하게 됩니다. 돌파구는 두 가지 기술의 완성에서 왔는데, 바로 수압 파쇄 또는 프래킹과 수평 시추였습니다. 프래킹은 물과 모래, 화학물질 혼합물을 고압으로 셰일 암석에 주입해서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석유와 가스가 빠져나오게 하는 기술입니다. 광대한 셰일층을 가로질러 시추공을 확장하는 수평 시추와 결합하면 탄화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표면적이 크게 늘어났죠. 두 기술 모두 이미 존재했지만 2000년대 초가 돼서야 그 조합이 셰일의 진정한 잠재력을 열어젖혔습니다. 첫 번째 주요 돌파구는 텍사스의 바넷 셰일에서 일어났는데, 조지 미첸 같은 독립 석유업자들이 프래킹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2003년이 되자 이 방법들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래킹 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알리 알라이미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OPEC를 취재하던 에너지 기자가
셰일 석유 생산 증가에 대해 여러 번 물었는데 알라이미는 항상 위협이 아니라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곧 미국의 석유 생산이 급증하면서 사우디의 생산량을 빠르게 따라잡기 시작했고 아람코에 미친 결과는 재앙적이었습니다. 미국 생산의 갑작스러운 급증은 석유 공급 과잉을 초래했고 2014년까지 유가가 폭락해서 배럴당 $100 이상에서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가격 하락은 글로벌 석유 시장을 뒤흔들었고 사우디와 러시아, 다른 OPEC 국가들 같은 주요 생산국들에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세계 석유 슈퍼파워였던 사우디는 예상치 못한 경쟁에 직면했고 이에 대응해 높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셰일 생산 업체들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셰일은 예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해서 낮은 가격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셰일 혁명과 2014년 유가 폭락 동안 저비용으로 높은 생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국영기업이라는 위치 덕분이었고 이 덕에 다른 많은 회사와 국가들이 사업에서 밀려났습니다. 아람코는 그 힘과 회복력 덕분에 생존했고 2017년까지 세계 최대 석유 생산 업체로 남아 글로벌 석유 생산의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셰일 혁명은 회사와 사우디 모두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고 새롭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우디 지도자가 변화의 때가 왔다고 결단했습니다. 1985년생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살만 왕의 세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장남입니다. 그는 왕실 내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고 2015년 아버지가 즉위한 후 2017년에 왕세자가 됐습니다. 그의 부상은 사촌인 무함마드 빈 나예프 왕세자를 후계자 자리에서 밀어내는 것을 포함했는데 이 조치로 MBS의 권력이 공고해졌습니다. 권력을 확보한 MBS는 빈 2030 계획을 통해 사우디 경제를 현대화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관광, 기술, 재생에너지 등 다른 분야에 투자해서 왕국의 석유, 특히 아람코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전 2030 계획 중 하나가 충격적인 결정이었는데 바로 2019년 아람코의 부분적 기업 공개였습니다. 국영 석유 거인의 작은 지분을 팔아서 다각화 노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고 $256억 모금해서 역사상 가장 큰 IPO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아람코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장 기업이 됐습니다. 2019년 IPO 이후 사우디는 경제 변혁의 새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람코가 글로벌 석유 생산을 계속 주도하는 가운데 왕국은 관광과 엔터테인먼트,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고 네옴 같은 미래 도시 메가 프로젝트는 혁신을 향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보잘것없는 시작에서 사우디는 사막의 모래에서 일어나 가난하고 고립된 왕국에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전략적 선견지명과 결단력을 통해 이 나라는 광대한 석유 매장량을 활용하고 아람코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획득했으며 글로벌 에너지 지형을 재편했습니다. 오늘날 사우디는 세계 비즈니스에서 지배적인 힘으로 서 있는데 석유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대담한 비전에 의해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빈곤에서 권력으로의 이 여정은 왕국의 회복력과 야망을 증명하며 글로벌 경제와 자국의 운명을 형성하는 데 있어 그 중요한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